장록수, 왕을 홀린 요부일까? 아니면 처절히 싸운 한 인간이었을까? 1506년 9월의 어느 아침, 한양의 저작거리에 수백 명의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와 흙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군중이 향한 곳에는 한 여인의 시신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선 최고 권력자의 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여인.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는 그날의 장면을 냉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 사람들이 다투어 돌을 던지니 삽시간에 돌무더기가 되었다. 죽어서도 성난 민심의 표적이 된 여인. 하지만 우리는 잠시 멈추고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 여인은 그저 왕을 홀린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신분의 굴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한 인간이었을까요? 노비로 태어나 조선 조정을 손안에 쥐었던 여인. 장록수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장록수의 정확한 생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사를 종합하면 그녀는 15세기 후반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 장한필은 미관말직을 지낸 인물이었지만 어머니가 천인 신분이었습니다. 조선은 어머니의 신분을 자식이 따르도록 하는 종모법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 앞에서 장록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비의 삶을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제한대군, 즉 성종의 형제되는 왕족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인집 마루를 닦고 빨래를 하고 부엌에서 허드레시를 했을 어린 소녀. 그 소녀에게 주어진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남다른 용모와 그리고 하늘이 준 재능 하나. 바로 노래였습니다. 실록은 그녀에 대해 노래를 매우 잘 불렀으며 나이에 비해 얼굴이 늙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한 번 결혼하여 자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이후 그녀가 궁에 들어갔을 때 조정 대신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록수에게 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한 인물을 소개해야 합니다.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 판단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모 패비 윤씨의 죽음이었습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윤씨는 왕비 자리에 올랐다가 폐위된 뒤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연산군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왕이 된 이후였습니다. 1504년, 이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분노가 폭발했고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이들을 무참히 처형하는 갑자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의 폭주는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연산군은 전국의 미녀들을 흥청이라는 이름으로 궁궐에 불러들이고 성균관을 유흥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대부들의 집마당을 사냥터로 만들었고 민가를 헐어 궁궐 후원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한 사람의 분노와 방탕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장록수가 연산군의 눈에 들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1500년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장록수의 노래 솜씨와 재치 넘치는 말솜씨는 연산군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실록에는 연산군이 그녀에 대해 나를 진심으로 웃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간언이 쏟아지고 신하들의 눈초리가 날카로운 궁궐에서 연산군에게 장록수는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녀에 대한 진심인지 아니면 고독한 폭군이 만들어낸 착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산군은 장록수를 수경으로 책봉하였습니다. 수경은 후궁 품계 중 상당히 높은 위치에 해당하는 정삼품 직위입니다. 노비 출신의 여인이 그것도 이미 결혼하여 자식이 있는 몸으로 정삼품 후궁이 된다는 것은 조선의 예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정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등 3사의 관원들이 잇따라 상소를 올렸지만 연산군은 이를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거칠게 반발하는 신하들을 처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장록수의 실질적인 권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단순히 개인적 안위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총애는 권력이었고 권력은 재물이었습니다. 실록의 여러 기사는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록수에게 재물을 바치면 관직을 얻을 수 있었고 그녀의 눈밖에 나면 멀쩡히 있던 관직도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대신들이 조정회의보다 그녀의 처소 앞에 더 자주 줄을 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보면 그 정도가 더욱 실감납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장록수가 탐을 낸 민간의 저택과 토지가 원래 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녀의 손에 넘어갔다는 기사가 여럿 등장합니다. 또한 누군가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연산군이 직접 그 사람을 처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 신하가 장록수와 관련된 일로 연산군의 진노를 사귀양을 갔다는 기사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실상 조정 인사에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후 실력자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장록수와 놀랍도록 닮은 인물이 조선 역사에 또 있었습니다. 바로 숙종대의 장희빈입니다. 장희빈 역시 역관 집안 출신의 중인으로 왕의 총애를 받아 후궁을 거쳐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최고 권력의 핵심에 진입했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아끼던 왕이 권력을 잃거나 기울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처럼 섬뜩하리만치 닮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 반복의 끝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잠시 뒤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장록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하던 1505년에서 1506년 사이 장록수의 권력도 절정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은 이 시기에 민가 수백 채를 헐어 새로운 사냥터와 후원을 만들었고 흥청이라 불린 기생들을 대거 늘렸습니다. 나라 살림은 바닥을 드러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연산군의 향락과 폭정의 한복판에서 장록수는 그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부추겼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 흐름에 몸을 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록만으로는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연산군은 장록수를 위해 직접 시를 지어 바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폭군으로 기록된 왕이 한 여인을 향해 시를 쓰는 모습, 그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야사의 영역이며 실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이날 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이끄는 반정 세력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한양 도성의 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궁궐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연산군은 이미 궁에서 끌려나와 패위가 결정되었습니다. 12년간 조선을 뒤흔들었던 연산군의 시대가 그렇게 단 하룻밤에 막을 내렸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된 그날, 장록수의 운명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즉각 체포되었습니다. 반정 세력 입장에서 장록수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 폭정의 공모자이자 상징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살아있는 한 백성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어려웠습니다. 1506년 9월 9일, 장록수는 처형되었습니다. 반정이 성공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저잣거리에 내걸렸고 실록이 기록한 대로 군중들이 돌과 흙을 던졌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궁궐을 누비던 여인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처참한 장면이었습니다. 생전의 영화와 사후의 참담함. 그 극적인 대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장록수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조선을 망친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다시 따져봐야 할까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연산군 일기를 포함한 연산군 시대의 기록 대부분은 중종반정을 성공시킨 세력이 정리하고 편찬한 것입니다. 반정 세력의 입장에서 폭군 연산군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 옆에 권력을 농단하는 요부를 배치하는 것은 반정의 명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즉, 장록수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물을 빼앗고 인사에 개입하며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녀만의 책임인지의 문제입니다. 연산군이라는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장록수의 이름이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녀는 폭정의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폭정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자리를 찾은 것이었을까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녀가 노비 신분으로 받아온 수십 년의 억압을 생각해보면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한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반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반응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녀를 단순히 악인으로 규정하기 전에 그 삶의 전체를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계에서도 장록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심화시킨 공모자로 보는 시각이 다수이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실록 기록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보다 복합적인 해석을 시도합니다.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흑과 백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장록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록수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권력이란 그것을 가진 사람의 됨됨이를 반드시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노비로 태어나 후궁에 오르기까지 그녀는 분명 남다른 용기와 영리함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녀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냉정하게 그 선택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역사를 읽을 때 기록한 사람의 시각을 함께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자가 쓴 역사, 권력을 잡은 쪽이 정리한 기록이 항상 온전한 진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록수를 둘러싼 기록들은 그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살았던 조선의 신분제라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가능성이 결정되는 사회. 그 구조 안에서 장록수라는 인물은 탄생했고 그 구조가 만든 기회를 붙잡았으며 그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함께 쓰러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의 삶 전체가 조선이라는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의 비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주인집 마루를 닦던 소녀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언젠가 조선의 조정 대신들이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또 그 소녀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권력의 끝이 저잣거리의 돌무더기로 마무리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 내면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의 삶을 단죄나 미화 없이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 장록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그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대가 만들어낸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를 이용한 권력자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역사에는 언제나 정답이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시각이 모여 더 깊은 역사 읽기가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역사의 또 다른 인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